억만장자는 쌍둥이를 둔 노숙인 어머니와 논쟁을 위해 결혼했지만 그가 알게 된 사실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새로운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댓글에 자신이 어느 도시에 사는지 적어주세요. 머리 위에 샹들리에가 서울의 고급 라운지에 따뜻한 황금빛을 비추었는데 그곳에서는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엘리트들이 값비싼 위스키, 수입시가, 캐주얼한 영향력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공기는 가죽, 참나무,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지루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오랫동안 정복해온 남성들 사이에서 번성했던 무언의 경쟁이 짙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개인 부스에 앉아 손에 말렌 한 잔을 든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 통제, 무자비한 야망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42세의 나이에 투자은행에서 제국을 이루었고 소규모 인수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전환했습니다. 그의 정장은 완벽하게 맞춤 제작되었고 그의 말은 칼날처럼 협상을 꿰뚫을 만큼 날카로웠으며 그의 자신감은 결코 구걸하지 않고 결코 잃지 않은 데서 나오는 종류였다. 그는 남자들이 신을 연기하고 펜을 튕기면서 시장과 경제를 지시하는 이 세상에서 번창했다. 관계는 거래적이었고 성공은 숫자로 측정되었고 사랑? 사랑은 그것을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신화였다. 그와 마주 앉아 와인 한 잔을 돌리고 있는 사람은 헤지펀드 거물이자 오랜 라이벌이었지만 마지못해 친구가 된 도윤이었다. 그들의 우정은 따뜻함이나 동지에 기반을 두지 않고 서로의 지배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데 기반을 두었다. 다른 사람들이 민준을 아첨하는 반면 도윤은 그에게 도전했고 그것이 아마도 민준이 그를 곁에 두는 유일한 이유였을 것이다. 너는 예측 가능해졌어. 민준아, 도윤이 중얼거리며 잔 가장자리 너머로 그를 지켜보았다.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키고 가장 아름다운 여성과 데이트하고 모든 게임에서 승리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신은 완전히 지루하군요. 민준은 당황하지 않고 빙긋 웃었다. 왜냐하면 저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요. 도윤이 몸을 기울이며 날카롭게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그래요. 당신은 이길 수 있다는 걸 아는 싸움에만 참여하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지 않은 게임을 한다면 어떨까요? 민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계속하세요. 당신은 무엇이든 적응하고 어떤 상황도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증명해보세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의 무게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속했다. 당신의 세계와 전혀 다른 여성과 결혼하세요. 슈퍼모델도 아니고 사교계 명사도 아니고 당신의 완벽하게 큐레이팅된 삶에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6개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세요. 민준은 조용히 웃음을 내쉬었고 그 제안은 터무니없었다. 도전이라는 게 내 생각인가? 나한테는 뭐가 있어? 내 회사와 1억 달러 거래하는 거야. 도윤이 부드럽게 말하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조건은 없어. 이긴다면 말이야. 민준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1억 달러는 유혹적인 도박이었지만 진짜 상은 돈이 아니었다. 도전의 스릴, 도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것, 우위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내가 지면? 그는 따라하며 물었다. 도윤은 뒤로 기대며 즐거워했다. 그냥 거래에서 지는 게 아니야. 항상 이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잃는 거야. 그것이 진짜 위험이었다. 민준의 이름은 그가
들어간 모든 방에서 무게를 실었고 그의 우월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도전에서 물러서는 것은, 특히 이 도전에서 물러서는 것은 약함을 시사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는 지지 않았다. 그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당신이 해, 도윤이 빙긋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재밌을 거야. 대화는 바뀌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기가 남아 있었고 이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누군가를 찾을 것이다. 그의 세상 아래에 있는 누군가를. 그는 그녀와 결혼하고 역할을 맡고 승자가 되어 걸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민주는 항상 이겼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팀을 움직였다. 그의 개인 비서인 하은은 날카로운 머리를 가진 효율적인 여성으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신중하게 잠재적 후보자들의 목록을 작성했다. 그의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여성들,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들. 그는 냉정한 호기심으로 그들의 프로필을 훑어보았다. 각 이름, 각 얼굴은 협상해야 할 또 다른 거래일 뿐이었다. 마침내 그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서윤. 31살, 1년의 불운으로 집을 잃기 전까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했다. 6살 쌍둥이 아들 둘의 엄마로 현재 보호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민준의 시선은 그녀의 사진에 머물렀다. 그의 세상의 여성들과는 달리 애흠 없고 세련되고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서윤은 강해 보였다. 그녀의 짙은 갈색 눈은 날카로웠고 자세는 도전적이어서 마치 세상이 그녀를 부수기를 감행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럴 것이다. 그는 다른 생각 없이 그녀를 만날 준비를 했다. 서윤은 희망센터 보호소의 붐비는 대기실에 앉아 쌍둥이 아들 서준과 지우를 팔로 감싸 안았다. 외모는 똑같지만 성격은 엄청나게 다른 두 소녀는 가까이 웅크리고 있었다. 서준은 낡은 그림책을 조용히 읽었고 지우는 조급하게 몸을 꿈틀거렸다. 보호소는 시끄러웠고 그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한때 그녀는 집, 직업, 남편이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는 그때부터 계속 싸우고 있었다.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접힌 쪽지를 건네주었다. 남자 한 명이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그들이 말했다. 취업 기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근육을 긴장시켰다. 이 세상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서 얻는 것은 더더욱 적다. 그녀는 사무실로 향했는데 거기에는 키가 크고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자세에서 느껴지는 세련된 오만함, 그의 정장이 불을 외치는 방식.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평가한 다음 매끄럽게 일어났다. 서윤, 그는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다. 저는 민준입니다.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요. 서윤은 그의 손을 흔들기 전에 망설였다. 그의 소나기는 단단하고 자신감 넘쳤다.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익숙한 남자의 소나기였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다. 어떤 종류의 제안이에요? 민준의 미소는 절제되고 연습된 것이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침묵. 서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를 응시하며 펀치라인을 기다렸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중립적이었고 읽을 수 없었다. 농담이겠지. 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하듯 숨을 내쉬었다. 서로에게 이로운 협정이야. 6개월이야.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한 집이 생기고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대신 내 아내가 되는데 동의해. 그 이상은 아니야. 서유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당신 같은 남자가 왜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 하지? 민준의 미소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나만의 이유가 있어. 그녀의 모든 본능이 위험을 외쳤다. 미친 짓이었다. 무모했다. 하지만 그녀는 서준과 지우를 생각했다. 보호소에서 보낸 밤,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 다시 기어 올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싸움. 진짜 집, 안정을 위한 기회.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의 모든 섬유에 어긋났다. 하지만 자존심은 그녀의 아이들을 키우지 못했다. 긴 침묵 후, 그녀가 말했다. 저는 조건이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기울이며 호기심을 느꼈다. 신체적 접촉은 없어. 아들을 키우는데 방해는 없어. 그리고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 쓰여. 나한테는 안 돼. 민주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 그리고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었다. 그들은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몰랐다. 민준의 펜트하우스로 가는 길은 고급차 엔진의 조용한 웅웅거림을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서유는 그 옆에 호화로운 가죽 좌석에 뻣뻣하게 앉아 마치 보이지 않는 폭풍에 대비하듯 가슴에 팔을 꼭 접었다. 뒷좌석에서 서준과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앉아 흥분을 간신히 억누른 채 착색된 창문에 얼굴을 대고 우뚝 솟은 서울 스카이라인을 경탄했다. 그녀는 거절했어야 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지금 그녀가 소유했던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차를 타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흘깃 쳐다봤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마치 그녀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완전히 무관심해 보이는지 마치 그들이 하려는 일이 그에게는 또 다른 사업 거래인 것처럼 보이는지 불안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에게는 그럴 수도 있었다. 우리 새 집에 TV가 있을 거야. 지우가 물었다. 뒷좌석에서 일어나 그의 작은 손이 가죽 좌석 가장자리를 간절히 움켜쥐었다. 민준의 입술이 가볍게 즐거움에 떨렸다. 여러 개, 그리고 수영장도 서준이 덧붙였다. 그의 조용한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은 마침내 고개를 살짝 돌렸고 말하기 전 아주 잠깐 서윤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래. 큰 수영장 하나, 소년들은 어른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모른 채 환호성을 질렀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낡은 청바지 천을 꽉 잡았다. 그녀는 이게 싫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일부를 내어준 것 같은 기분이 싫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모든 불신과 원망 아래에는 그녀가 훨씬 더 싫어하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안도감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날 밤 어디서 잘지 걱정하지 않았다. 차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웅장한 유리타워 앞에 정차했을 때 서윤의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저 부유한 게 아니었다. 그 이상의 것이었다. 만질 수 없는 무언가. 영화에서만 본 것 같은 무언가. 도어맨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맞이한 다음 그녀와 남자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기 전에 얼굴에 놀라움이 번쩍였다. 서윤의 배가 조여왔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것이 어떤 모습일지 알고 있었다. 흑인 여성과 중고 옷을 입은 억만장자가 들어왔고 두 아이는 분명히 그의 아이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짐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반짝이는 대리석 로비를 걸어갔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고 수월했다. 서윤은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여야 했다. 엘리베이터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색했고 공간은 폐쇄되어 있었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아이들조차 긴장감을 알아차리는 듯했다. 마침내 문이 열리면서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공간이 드러났고 서윤은 잠시 동안 숨쉬는 법을 잊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세계였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은 창문이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액자처럼 감싸고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한멀리까지 펼쳐져 있었다. 개방형 컨셉의 공간은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깨끗했고 그녀가 살았던 어느 곳의 1년 임대료보다 더 비쌀 디자이너 가구가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헐떡이며 흥분에 앞서 달려갔고 그들의 작은 발은 광택이 나는 단단한 나무 바닥에 쿵쿵거렸습니다. 이곳은 정말 넓어 지우가 소리치며 이미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서윤은 여전히 자리에 뿌리를 박고 있었고 그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세상에 침입한 것처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이리 와, 민준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이미 앞서 걸어가며 복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 방을 보여줄게. 그녀는 마지못해 그를 따라갔고 그녀의 손가락은 스웨터 자락에 말려들어 모든 것의 엄청난 크기를 인식했습니다. 그가 거대한 게스트 스위트 앞에 멈췄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여기가 너와 애들이 머물 곳, 민준이 말했다. 그의 어조는 중립적이고 사무적이었다. 서윤이 안으로 들어서며 눈을 크게 떴다. 방은 그들이 살았던 보호소 전체보다 넓었다. 킹사이즈 침대가 중앙에 놓여 있었고 시트는 깨끗하고 손대지 않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그녀는 개인 욕실로 이어지는 별도의 문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사치스러운 욕실이었다. 서준과 지우가 그녀 뒤로 달려들었고 두 사람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여기가 우리 방이야, 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마치 믿지 못하는 듯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침을 크게 삼켰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친절해서였다. 그녀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들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거대한 침대 위로 뛰어올라 킥킥 웃으며 서윤은 부드러운 매트리스에 몸을 부딪혔고 민주는 돌아서서 문 앞에서 멈췄다. 내일 아침 하은이가 필요한 물건을 사러 데려갈 거야. 그가 말했다. 옷이든 생필품이든 필요한 게 뭐든
서유는 굳어졌다. 난 너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녀가 자신을 멈추기도 전에 말했다. 민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반응을 살피듯 그녀에게 머물렀다. 필요해. 그는 간단히 말했다. 인정하고 싶든 말든.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서유는 깨닫지 못한 채 숨을 내쉬었다. 서준과 지우는 여전히 새로운 주변 환경을 들뜨게 탐험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가슴에 자리 잡은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악마와 거래를 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의 세계에 갇혔다. 서유는 낯선 따뜻함의 느낌에 깨어났다. 낡은 코트를 두르거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들과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편안한 것에서 오는 편안함이었다. 방향 감각을 잃었다. 잠시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 그때 그녀는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서준과 지우가 창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얼굴을 유리창에 대고 아래 도시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 머물 것 같아. 서준이 속삭였다. 지우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좋지. 그렇지. 서윤의 목이 조여왔다. 그녀는 편안해질 여유가 없었다. 이건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거래를 했다. 그리고 민준 같은 남자들은 아무것도 무료로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기억해야 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하는 문간에 서서 완벽한 자세를 취했고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민준 씨께서 오늘 필요한 건 뭐든 도와달라고 하셨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정중하지만 비인간적이었다. 쇼핑부터 시작하자.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어. 서유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보며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게 필요 없었다. 그는 필요 없었다. 하지만 서준과 지우는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존심을 삼켰다. 좋아.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민준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섰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 보낸 처음 며칠은 초현실적인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다. 서유는 이런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 모든 것에 차갑고 비인간적인 사치스러움이 그녀를 무거운 짐처럼 눌러붙었다. 그녀가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공간의 모든 인치가 불로 반짝였다. 광택 대리석 바닥. 서울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내려오는 창문. 아무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듯한 깨끗한 가구. 집이라기보다는 예술 설치물 같았다. 살기보다는 감상하기 위해 디자인된 무언가였다. 반면에 서준과 지우는 물고기가 물에 빠지듯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뜬 채 펜트하우스의 모든 구석을 탐험했고 긴 복도를 질주했고 그들이 본 것 중 가장 큰 화면이 있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룸에 감탄했고 옥상 데크의 온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했다. 그들의 흥분은 그녀를 안도하게 했어야 했다. 그 대신 그녀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실망에 대비하고 세상이 친절을 마음껏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오랫동안 가르쳤다.
이제 그들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통제할 수 없었다. 민주는 거의 없었다. 그는 이른 아침에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왔는데 그의 존재는 그들의 새로운 현실의 실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림자와 같았다. 그가 거기에 있을 때조차 그는 그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고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종의 훈련된 무관심으로 공간을 움직였다. 그것은 서윤에게 딱 맞았다. 그가 덜 관여할수록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더 쉬웠다. 그녀는 그들의 합의에 따라 지시된 것 이상의 아무것도 그에게 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직원들은 달랐다. 그들은 그녀를 정중하지만 틀림없는 판단력으로 바라보았고,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시선은 조금 너무 오래 머물렀고, 그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 때 그들의 서준은 조금 너무 강요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침입자로, 고용주의 삶에서 가치 없는 존재로 보았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주방으로 가는 길의 복도에서 하녀 2명이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그가 집으로 데려온 여자 봤어. 그중 한 명이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있는 여자,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그녀가 여기 들어오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가진 않을 거야. 그녀 같은 여자는 절대 안 돼. 서유는 인생에서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 말에는 그녀의 피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여기 있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다. 그녀는 억만장자의 삶에 대한 계략을 꾸며서 온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있었다. 어떤 뒤틀린 이유에서든.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선 단체처럼 면밀히 조사받는 굴욕을 견뎌야 하는 거야? 그날 오후 그녀는 햇살이 잘 드는 거대한 라운지 공간에 앉아 서준과 지우가 호화로운 흰색 양탄자의 몸을 뻗고 새 스케치북에 색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문이 활짝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존재감은 언제나처럼 위압적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바로 향해 술을 따랐다. 일찍 집에 왔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말을 멈추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회의가 예정보다 일찍 끝났어요. 서유는 그를 살펴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를 만났던 날과 똑같았다. 흠잡을 데 없고 침착하고 완전히 손댈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이상한 게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민주는 천천히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마침내 그녀를 온전히 바라보았다. 적응은 어때요? 그녀는 비웃으며 소파에 기대었다. 적응? 내가 새로운 학교로 전학 온 것처럼 들리네요. 그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의 어조는 거의 즐거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날카로운 것이 있었다. 다른 삶으로의 전환? 내 인생이 아니야. 그녀가 반박했다. 너의 인생이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의 입술이 꿈틀거렸는데 마치 그녀의 대답이 흥미로운 듯했다. 그럴 만하지. 그녀는 숨을 내쉬며 팔짱을 끼고 소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기를 좋아해. 그녀는 거의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기뻐. 하지만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 내 직원들도 알고 있어. 내 친구들은 내가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래. 민주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항상 그랬듯이. 마치 그녀가 무엇에 흥분하는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하는 듯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써.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짧고 유머러스하지 않은 웃음을 터뜨렸다. 너한테서 나온 말이야. 그럴까? 그는 다시 한 모금 마셨다. 난 오래전에 신경 쓰지 않게 됐어.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니, 방금 모른 척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야.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짙어졌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고, 처음으로 그녀는 차가운 초연함 뒤에 뭔가를 본 것 같다. 뭔가 더 깊은 게, 하지만 나타난 것만큼 빨리 사라졌다. 민주는 매끈한 대리석 카운터에 잔을 내려놓았다. 하은이가 필요한 건 다 처리해. 옷, 계산서, 뭐든. 빠진 게 있으면 알려줘. 왜?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왜 뭐야? 이 모든 걸 왜 하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아내가 필요 없어. 내가 필요 없어. 잠시 동안 그녀는 그가 실제로 대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녀가 금세 싫어하는 알 수 없는 가면으로 굳어졌다. 당신은 이 합의에 동의했어요. 그 다음 날들은 하은과 함께 쇼핑을 하고 남자아이들을 위한 개인 교사를 만나고 그녀를 잠시 불편하게 대하는 직원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는 등 적응의 흐릿한 과정이었다. 서유는 그것을 무시하고 서준과 지우에게 집중하며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지 확인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민준. 그는 그녀가 풀고 싶어 하지 않을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전에 강력한 남자들을 만났다. 그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부가 어떻게 사람들을 형성하는지, 본이 어떻게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신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만큼 오래 일했다. 민주는 그저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변명할 여지 없이 무자비했다. 이해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완전히 혼자였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남자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히다가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민주는 사업 파트너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날카로웠다. 효율적이었다. 그가 거래, 돈, 사람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이 협정에 대해 환상을 품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그에게 게임이며 그가 어떤 계획을 짜고 있든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귀를 기울이는 동안 그녀는 불안한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이것을 견뎌내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기 위해 여기 왔다. 그녀가 원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민준이 그가 세상에 믿게 하기를 바라는 만큼 만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펜트하우스의 고요함은 서윤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었다. 수년 동안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붐비는 대피소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도시의 거친 지역에서 들리는 사이렌의 먼 울부짖음, 좁은 아파트에서 울려 퍼지는 그녀의 아들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여기, 민준의 세계에서는 고요함이 절대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피부를 오싹하게 만드는 종류의 고유함이었다. 그녀가 내는 모든 소리가 마치 신성한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방해가 되는 종류. 반면 서준과 지우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적응했다. 그들은 사치를 결코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의심할 만큼 어리석지 않은 선물로 받아들인 아이들의 무한한 에너지로 광활한 공간을 달렸다. 그들은 옥상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전에 본 것보다 더 큰 화면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셰프가 준비한 식사를 먹었다. 하지만 서유는 여전히 긴장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민준을 피했다. 그가 거의 집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집에 있을 때 그들의 상호작용은 딱딱하고 계산적이었고 그들 중 누구도 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무언의 체스 게임에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읽을 수 없었고 마치 세상에 아무것도 그를 만질 수 없을 것처럼 조용하고 절제된 오만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소년들로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처음에 그는 그들을 마치 배열의 일부처럼 대했다. 그녀를 선택함으로써 물려받은 의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선 종을 관찰하는 사람의 냉정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바뀌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그들이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우는 바닥에 뻗어 체스판에 조심스럽게 말을 줄 세우고 있었고, 서준은 그의 옆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는 체스판의 반대편에 있었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고, 평소의 무관심한 태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 지우가 움직였고, 그의 작은 손가락은 약간 떨리며 말을 앞으로 밀었다. 민주는 오랫동안 체스판을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했다. 좋은 움직임이었어.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얼굴 전체가 밝아졌다. 정말? 그래, 민준이 확인하며 살짝 뒤로 기대었다. 하지만 너는 충분히 앞서 생각하지 않았어. 알았지? 그는 말을 움직여 지우의 킹을 가두었고 그 소녀는 좌절에 신음했다. 서준이 킥킥 웃었다. 그가 널 잡았어. 지우가 잠깐 삐죽거렸다가 밝아졌다. 다시 하자. 복도에서 지켜보던 서유는 가슴이 무언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차갑고 계산적이고 초연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보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심지어 그의 아이도 아닌 두 아이에게 각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동안 그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지도윤의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에게 선물을 퍼붓거나 애정을 과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들이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대했다. 그녀는 그가 지켜보는 것을 알아채기 전에 돌아섰다. 두 번째 균열은 며칠 후에 나타났다. 서유는 저녁을 직접 요리하겠다고 고집했다. 주방 직원들은 그녀가 들어왔을 때 마치 그녀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무시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수년간 모든 돈을 아껴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식사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아들들이 그저 노력 없이 접시에 음식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며 자라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방금 음식을 접시에 담았을 때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문간에 멈춰 서서 시선을 그 광경으로 돌렸다. 요리하는 거야.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분명히 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려졌다. 우리한테는 셰프가 있어. 그리고 나는 두 손이 있어. 그녀가 반격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걸어가서 접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뭐 하는 거야? 그는 음식을 살펴보았다. 구운 닭고기, 구운 감자, 솥에 그린. 호기심이 가득한 듯한 표정이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야. 그는 간단히 말했다. 그녀는 그가 한 입 베어 물고 무시할 거라고 기대했다. 대신 그는 주방 섬에 앉아 침묵 속에 먹었다. 그가 식사를 마치고 접시를 내려놓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맛있었어. 그 말은 너무나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그녀는 실제로 잠시 그를 응시하며 그가 자신을 놀리고 있는지 아닌지 가늠하려고 했다. 그러자 마치 그 순간이 없었던 것처럼 그는 일어나서 주방에서 나갔다. 세 번째 균열은 어느 날 저녁 늦게 왔다. 서유는 잠을 잘 수 없었다. 펜트하우스는 너무 조용하고 낯설었고 그녀의 생각은 가라앉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차를 만들기로 했지만 어두워진 공간을 맨발로 걸어가면서 서재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잠깐 주저했습니다. 민주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노트북 화면의 빛에 비춰졌습니다. 그는 이 환경에서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보여준 날카롭고 만질 수 없는 남자는 사라지고 피곤해 보이는 사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섰습니다. 일을 그만둔 적이 있어. 그는 잠깐 놀라서 눈을 떴다가 가렸습니다. 드물게요. 그녀는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거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살아남을 거야. 그녀는 그를 살펴보았다. 그가 앉아있는 방식, 평소보다 어깨가 긴장된 방식에 뭔가가 있었다. 내 주변에서 척할 필요 없어. 그녀는 잠시 후 말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자세가 약간 변한 것을 보았다. 나는 척하지 않아. 그는 말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돌아서 걸어갔고 그를 화면의 빛 속에 남겨두고 밤에 그를 깨어있게 하는 생각과 홀로 남겨두었다. 균열은 작고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균열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서유는 모든 본능이 그녀에게 거리를 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아침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 창문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스카이라인, 차분한 회색 음영으로 칠해진 하늘. 서유는 서준과 지우와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아 그들이 팬케이크를 아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여과되지 않은 기쁨으로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리듬에 안착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이런 이상한 상황에서 존재할 수 있는 리듬에 가장 가까운 리듬이었다. 민주는 평소처럼 사라졌고
아마도 어떤 중요한 기업 거래에 파묻혀 있었을 것이고, 직원들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동했고, 그들의 존재는 어디에나 존재하면서도 비인격적이었다. 그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 더 쉬워졌고, 복도를 걸을 때 그녀를 따라다니는 속삭임을 무시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그녀는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친구를 사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때때로 소년들이 잠들고 아파트가 어둡고 조용할 때 그 무게가 그녀를 눌렀다. 그날 오후 그녀는 소년들을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혼란 위에 있는 오아시스, 무성한 푸른 나무와 서울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놀고 있는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녀는 아마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믿게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숙련된 목소리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선 순간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푸른 눈은 그녀를 즐거움과 호기심 사이의 무언가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특권을 외치는 종류였고 그가 자신을 잡는 방식은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는 데 익숙한 남자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악명 높은 민준 부인이군요. 그는 미소가 눈에 닿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서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에 대한 무언가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도윤,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다가갔다. 민준의 친구야. 그것으로 설명이 되었다. 그는 똑같은 수고 없는 오만함과 똑같은 만질 수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존재감이 날카롭고 계산된 반면 도윤은 다르게 느꼈다. 위험했다.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말을 이었다. 그녀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유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그의 미소가 커졌다. 아,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배가 조여왔다. 그녀는 떠나고 싶었고, 그가 어떤 게임을 하든 그녀는 그 게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그녀에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물론 알고 있을 거야. 그는 속이는 듯한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남편은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걸. 서유는 굳어졌다. 말할 게 있으면 말해.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냥 말해. 도윤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를 살폈다. 모르겠지? 차가운 감각이 그녀의 척추를 타고 내려왔다. 아니.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그 순간을 음모처럼 느끼게 할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 당신의 결혼은 단지 내기일 뿐이라는 걸. 처음에는 그 말이 기억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들 사이를 떠다니며 터무니없고 불가능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에게 떨어졌다. 내기. 그녀는 그를 응시했고, 그녀의 맥박은 귀에서 울부짖었고, 그녀의 호흡은 너무 빠르고 너무 얕았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도윤은 빙긋 웃었다. 그렇지 않아? 민준 같은 남자가 갑자기 마음의 선함 때문에 당신 같은 여자와 집안일을 하기로 했다고 생각해.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도전이었어, 서윤. 게임. 그리고 그가 당신을 6개월 동안 이 결혼 생활에 유지할 수 있다면 그는 이겼어.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그녀의 손바닥을 깨물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일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녀의 안에서 폭풍이 몰아쳤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녀의 무언가는 항상 이 합의가 너무나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걸어갔다. 소년들은 그녀에게 달려와서 아무것도 모른 채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그것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진실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열쇠를 내려놓을 시간도 없이 그녀가 그의 앞에 서서 분노를 발산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언제나처럼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뭐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그를 붙잡아 흔들어 그가 분노가 그녀에게 솟구치는 것을 느낄 때까지 흔들고 싶었다. 당신이 내기를 해서 나랑 결혼했다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이 모든 것에 내 아들들 이 당신에겐 그저 장난일 뿐이었다는 걸. 두 사람 사이에는 짙고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의 턱이 굳어졌다. 누가 말했어? 그 질문은 그 자체로 답이었다. 서윤은 숨가쁘게 쓴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사실이구나.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사실보다 더 좋게 들리게 하려고 애쓰는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를 느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신 그녀가 느낀 건 배신감뿐이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내 아이들을 이용해서. 민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표면 아래에 다른 것을 보았다. 후회였다. 중요하지 않았다.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들이 당신을 믿게 했어. 그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항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전투에서 이겨야 할지 정확히 아는 남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 걸어갔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준은 항상 통제력이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었다. 그가 내린 모든 결정, 계산된 모든 움직임은 자신의 세계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고, 아무도 그가 매우 신중하게 구축한 균형을 깨뜨릴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에 무거운 침묵이 깔리자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윤의 뒤에서 문이 간신히 닫히자 그녀의 부재가 숨막힐 듯했다. 한때 고독의 오아시스였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너무 크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극복할 것이다. 갈 곳이 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냉정해지고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다음 날로 늘어났다. 그리고 또 다른 날, 그리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객실에 희미한 그녀의 향기와 복도에 남아있는 서준과 지우의 웃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회의, 협상 등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모든 일에 몰두하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실패하는 기술 회사를 수백만 달러에 인수했고, 회사를 경쟁에서 앞서게 하는 거래를 확보했으며, 펜트하우스로 혼자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달아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성취감을 느꼈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가만히 앉아 있는 순간, 그의 마음은 서윤의 눈빛에 나타난 마지막 표정으로 돌아갔다. 배신. 그는 평생 동안 자신에게 향하는 수많은 감정을 보았다. 감탄, 부러움, 두려움, 심지어 증오까지. 하지만 배신? 그것은 다르게 찔렀다. 그가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했기 때문이다. 하은이 먼저 변화를 알아챘다. 그의 비서는 무언가 이상할 때를 알 만큼 오랫동안 그를 위해 일했다. 그녀는 묻지 않았지만 묻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항상 두 발 앞서 있었다. 당신은 3일 동안 집에 오지 않았군요. 어느 날 저녁 그의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녀가 태연하게 말했다. 민주는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바빴어요. 하은이 그를 흘끗 보았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민준 부인이 마을 건너편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된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에 그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를 마주보았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하은이 그에게 깔끔하게 인쇄된 보고서를 건네주었다. 그는 내용을 훑어보며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장소, 즉 보호소로 돌아갔다. 거주자로서만이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로서.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그녀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기부금을 모으고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가 그녀를 그 세상에서 떼어내기 전에 항상 하던 일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배에 매듭이 생겼다. 그녀는 그의 세상을 떠나 곧바로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 깨달음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불안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향하는 대신 보호소 밖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유리문 너머로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여성 그룹에게 말을 걸고,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함과 이해의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 그를 그녀에게 끌어당겼던 것과 같은 조용한 힘, 그리고 그녀 바로 너머에서 서준과 지우는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은 지난 며칠 동안 펜트하우스에서 겪었던 긴장감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그의 가슴에 텅 빈 아픔이 자리 잡았다. 그는 수년 동안 행복이 환상일 뿐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이 쫓지만 결코 진정으로 찾지 못하는 덧없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서윤이 아들들과 함께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에게 진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나 권력, 통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언가.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거기 앉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차를 몰고 떠났다. 다음 날, 그는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자선 파트너십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실제 자선 활동보다는 세금 감면에 더 중점을 두었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는 착취적인 사업과 관계를 끊고 기금을 실제 지역 사회 프로그램으로 재분배했으며 서류상으로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조직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의 이사회는 저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필요한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추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그 주 후반에 그의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싱글맘을 대상으로 한주택 이니셔티브에 대한 제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우선순위가 갑자기 바뀐 건 뭐 때문인지 물어볼까? 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중요한가? 하은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빙긋 웃었다. 그럴 리 없겠지. 하지만 그는 그녀가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하지만 서윤이 남긴 빈 공간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가 그에게 도전했던 방식. 그의 부에 감명받지 않으려 했다. 그의 삶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의지에 굴복했을 때 그녀는 고수했다.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던 방식. 그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무언가. 하지만 그의 가슴에 박혀 떠나지 않는 무언가. 어느 날 밤 늦게 그는 또 다른 긴 하루를 보낸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안으로 들어서자 참을 수 없는 침묵이 감돌았다. 그는 술을 따랐다. 하지만 맛은 전혀 없었다. 이게 느껴져야 할 감정이 아니었다. 그는 내기를 이겼다. 그럼 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까? 민주는 불확실성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 전체는 정밀성, 계산, 통제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그가 하는 게임을 예상하기도 전에 항상 다음 단계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그는 답이 없었다. 서윤은 2주 동안 떠났다. 서윤은 숨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해왔던 대로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자신을 바쳤다. 그리고 그녀는 번창하고 있었다. 민주는 항상 세상을 사람들이 가장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는 서윤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깨달음은 그를 갉아먹었고 아무리 일에 파묻혀도 밀어낼 수 없는 느리고 끊임없는 아픔이었다. 그의 나날은 그에게 전부였어야 할 회의, 사업 거래, 이니셔티브의 끝없는 순환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렇지 않았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그는 보상이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제에 돈을 쓰고 자원을 재분배하고 그녀에게 중요한 일에 기부하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그는 사업 거래를 해결하거나 평판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고치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그는 서윤이 떠난 이후로 일해온 커뮤니티 센터인 라이즈 업 밖에 서 있었다. 그것은 겸손한 건물이었고, 그가 익숙했던 세상과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대리석 바닥은 없었다. 광택이 나는 강철과 유리도 없었다. 사람들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단순한 공간일 뿐이었다. 그는 왜 거기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갈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안에 무언가가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는 큰 앞 창문을 통해 서윤이 센터를 지나가며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하고 물품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자세, 그녀의 움직임에 담긴 조용한 결의가 그의 가슴을 조여들게 했다. 그녀는 여기에 속했다. 그녀는 여기로 가야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그것을 거의 파괴했다. 그가 돌아설 수 있기 전에 문이 열렸고 한 청년이 나와서 그를 보고 멈췄다. 민주는 그가 검토한 파일에서 그를 알아봤다. 이혜준. 서윤이 멘토링한 자원봉사자 중 한 명, 그 아이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표정에는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너 졌어, 친구? 이혜준이 물었다. 민준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니, 그 젊은이는 빙긋 웃었다.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큰 소리로 말할 준비가 된 대답은 없었다. 그냥 보고 있을 뿐이야. 그는 마침내 말했다. 이혜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 글쎄, 이런 곳에서는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지. 그러고 나서 그는 걸어갔고, 민주는 그곳에 서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부족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이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 그는 오후 중반에 라이즈업에 나타났고, 평소의 맞춤 정장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전에는 자원한 적이 없었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였다.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 쉴 곳을 찾는 노인 남녀들, 발판을 찾으려는 젊은 성인들. 그 센터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선이었다. 그리고 서유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는 순간 그를 보았다. 그녀의 온몸이 긴장했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아갔다. 도와주고 싶어. 그는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굳어졌다. 도와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필요하든 내가 해줄게. 그녀는 이것이 또 다른 게임인지 또 다른 조작인지 판단하려는 듯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다.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민준아.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알죠.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전에는 너무 눈이 멀어서 그걸 볼 수 없었어요. 그녀의 표정에 뭔가가 번쩍였다. 그가 알아채기에는 너무 빠른 무언가였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방 뒤쪽에 있는 상자 더미를 가리켰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정리부터 시작해요.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걸어가서 물품을 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이 세상의 규칙을 몰랐다. 하지만 처음으로 배우고 싶어 했다. 그는 불평 없이 작업을 진행하며 몇 시간 동안 일했다. 힘들고 지루한 작업이었다. 들어올리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허리가 아팠고, 손이 아팠고, 비싼 시계는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방 건너편에서 서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시작이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그는 계속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두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일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배웠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감명받았는지 아니면 그가 그만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센터에서 또 다른 긴 하루를 보낸 후, 그는 그녀가 밖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얹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았다. 말은 별 의미가 없어, 민준아. 알아. 그는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알아보도록.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는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주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오랜 세월 벽을 쌓으며 통제만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 사고방식을 깨는 것은 일주일 만에, 아니 한 달 만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타났다. 그는 계속 일했다. 그는 계속 경청했다. 처음에는 라이즈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를 회의적으로 대했다. 그들은 그가 흥미를 잃고 지루해하고 첫날 문을 두드린 그 억만장자와 같은 손댈 수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기를 기다리며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그의 동기를 의심하며 속삭였다. 이것이 또 다른 홍보 행위이거나 그가 잘못한 여자를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기부 상자를 꾸렸다. 그는 식사를 제공했다. 그는 바닥을 청소하고 음식 상자를 끌고 모금 운동을 조직했다. 자금이 필요할 때 그는 그저 문제에 돈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걸고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그는 신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것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일했다. 서유는 그를 지켜보았다. 항상 멀리서. 항상 똑같은 조용한 경계심을 가지고. 그녀는 그를 쉽게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알아내도록 내버려두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가 버틸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 이유를 알았다.
몇 주 동안 그들 사이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를 다시 그녀의 삶으로 환영하지는 않았다. 그가 원했던 방식으로는 아니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고 물류와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그의 회사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는 옛날 삶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그 세상은 이제 더 멀어졌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센터에서 또 다른 긴 하루를 보낸 후, 무언가가 바뀌었다. 지친 하루였다. 평소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도움이 필요해 나타났고, 물자가 줄어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항상 침착했던 서윤조차도 지쳐 보였다. 마침내 센터가 비었을 때, 민주는 밖에 있었고, 그녀가 걸어왔을 때 마지막 기부 매트를 말아 올리고 있었다. 계속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녀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며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알아요. 그녀는 망설였다. 그럼 왜 그러세요?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도시 스카이라인 뒤로 사라지는 마지막 햇살을 바라보았다. 전에 내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는 인정했다. 서유는 그의 말에 담긴 진실을 가늠하듯이 주의 깊게 그를 살펴보았다. 당신이 나에 대해 옳았어.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평생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권력과 통제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현실적인 것에 대해 결코 신경 쓰지 않았어. 그리고 마침내 신경 쓰게 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망쳤어.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 아주 약간.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으며 말했다. 나는 용서를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기대하지도 않아. 나는 그저. 그는 잠시 멈추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저 내가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침내 무엇을 놓쳤는지 이해했기 때문이야.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그의 옆 벤치에 앉았다. 나는 수년 동안 돈이 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녀가 앞을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노력하는 걸 보죠. 그녀가 인정했다. 모든 게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느슨해졌다. 그들은 그 후로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하나하나 깜빡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도윤의 화해가 아니었다. 극적인 용서의 순간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 걸음 전진이었다.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회사에서도. 그는 카터 엔터프라이즈를 구조 조정하여 실제로 중요한 윤리적 투자와 자선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착취적인 시장에서 운영되는 사업부를 매각했는데, 이는 그의 이사회를 크게 실망시켰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달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의 사업은 여전히 성공적이고 강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었다. 라이즈업에서의 그의 존재는 의심받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것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한때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그를 팀의 일원으로 맞이했다. 가장 큰 비판자였던 예준조차도 마지못해 그가 아마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서윤이 있었다. 그들은 멋진 동화책의 결말처럼 제자리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서둘러 안기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가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더 쉬워졌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더 자연스러웠다. 그 소년들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그들의 삶에 참여할 권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센터에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을 마칠 때 서윤이 그의 옆에 서서 자원봉사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신은 변했어.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민준이 그녀를 흘끗 보았다. 내가 그래야만 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하는 방식에는 그의 숨이 막힐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 용서는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가까운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